네, 2020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일환인 보이는 라디오 201.9 풍경 속으로 오늘은 그 두 번째 날이고요. 오늘 주제는 그림이 있는 풍경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비대면 공연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진행 MC 우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공연을 준비하시는 분 계시고요. 풍기 텃골 풍물단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회장님 외에 11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영남농악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잘 들었고요. 오늘 풍기 문화의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또 준비하신 풍기 덕골 풍물단 공연 잘 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요. 오늘 공연은 모두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언택트라는 비대면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신조어가 온택트라는 단어가 또 신조어로서 많이 유명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라인의 온자와 컨택트에 언택트에 택자가 붙어서 온택트라는 말로 온라인 대면의 공연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는 이 비대면 공연도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특강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해 주실 분은요, 송재진 강사님이시고요. 오늘 제목은 그림 이야기가 되다라는 주제로 함께 특강을 해 주시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수채화협회 이사님이시고요. 경북수채화협회 회장이시기도 하시고 개인전 9회 발표, 야송미술대전 심사위원장이시기도 하시고요. 갤러리 즈음 관장이시기도 하십니다. 저서 흔적과 기억, 영주, 경북 미술 순례기 여러 가지 많은 작품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분이시기도 합니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안에서 큰 박수 함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천천히 올라오고 계신데요. 네, 앞쪽으로 인사 잠깐 해주시면, 네, 이쪽으로 오셔서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혹시 탁자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탁자 없이 그냥 탁자 없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편안한 강의 그리고 유익한 강의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강의 준비해 주신 걸로 말씀드렸는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그림 이야기를 하게 된 그 강사 송재진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정한 주제는 그림 이야기가 되다 아닙니다. 자, 그림이 어떻게 이야기되는가? 우리 이미지만으로도 우리가 사실은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미술인데요. 특히 글씨를 해독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그림책을 재미있게 읽습니다. 그죠? 그때 그림 속에 있는 것이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아이들이 재미있게 자기 상상만으로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미술이죠. 이번에 제가 얘기를 들을 것은 이런 일반적인 그림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화가들의 이야기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해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가 미술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는가? 요한 이다마라고 하는 사람이 미술관 100% 활용법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미술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약간의 맥락 그리고 마음가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주 이러한 간단한 내가 즐겨야 되겠다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그림은 얼마든지 성식과 교양의 어떤 부분으로서 제가 마음껏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홍진 교수가 책에 그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에서 써서 아주 널리 알려진 말이죠. 조선시대 때에 유한준이라는 분이 알게 되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면 모으게 되니 이때 모으는 것은 그저 쌓아두는 것이 아니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즐기고 또 자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해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미술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이라 하는 어원에 대해서 글씨를 긁으면 글이 되고 모양을 긁으면 그림이 되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긁으면 그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림은 그린다에서 나왔지만 다 같이 긁어서 나오는 동사, 긁다라는 데서 나온 글, 또 그리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림의 어떤 그림을 잉태하는 자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왜 그림을 그릴까요? 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공은 그림을 그릴 일이 없죠. 허공 자체가 이미 그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벽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벽에 상처가 되겠지만 창은 우리가 그림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 바깥과 소통하고 하기 위해서 안에 족자를 건다든지 병풍을 만든다든지 액자를 건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소통을 위한 그런 마음의 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림, 회화는 벽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인간 정신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허공은 그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그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옛말에 붓을 허공에 칠해보아도 허공은 물들지 않고 또 칼을 휘둘러 물을 비워도 물에는 흔적이 없다, 이런 옛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인들조차도 벽에 벽화에 이제 그림들을 그리고 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미 그 동물 안에서 바깥 세상과 미리 소통하고 정보를 얻기 위한 어떤 행위였죠. 우리 한국의 한국 화가 한정 서세옥이라는 분은 그림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림자. 자, 그림자는 무엇이든지 흉내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의 장난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화가는 어둠 속에, 그러니까 무대 밑에서 그 그림자의 어떤 움직임들을 지켜보고 바로 그것을 획득해내는 것이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서양에서도 이러한 그림자가 그림의 기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시대의 옛날 군인이기도 하지만 박물지라하는 책을 썼던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옹기장이 부타데스의 자기 딸이 총각과의 어떤 사랑에 빠져서 그 총각이 떠났을 때 그 총각의 호롱불에 비친 그 그림자, 그것을 따라 그렸다고 하는 데서 그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그림의 어떤 어원이 되는 그런 것들도 서양에서 우리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죠. 기에스라고 하는 사람이 호롱불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를 따라 그랬다, 여기서 그림이 시작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그림이라는 것은 먼저 어떤 소묘, 그리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색채가 따라오겠지만은 처음에는 어떤 형상을 그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림이 시작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 일화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유명한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 우리가 여기 죄수들이 날 때부터 동굴 속에 갇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묶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죄수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횃불 속에 비춰진 그림자, 이 그림자가 실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믿고 살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결국은 바로 이런 환경,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에 속아서 그것이 실체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자는 우리가 이제 이 매화 그림에서도 이제 어원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밤에 달빛에 비치는 매화의 그림자, 그것을 보고 따라 그랬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먹으로 맞히는 매화의 그림이 시작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곧 그림의 줄임말이다 하는 이야기하고 많이 닮아 있죠. 또 이제 그림의 회화 기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얘기가 이렇습니다. 프로토게네스라는 사람하고 둘이가 그림을 누가 잘 그리느냐, 이제 이런 또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을 긋는데 먼저 아펠레스가 이제 색깔을 이제 묻혀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토게네스가 거기에다가 또 아주 강한 선으로 그 색깔로 손을 이렇게 긋죠. 그 다음에 다시 아펠레스가 그 아래 무수히 많은 다시 선을 더 그을 수가 없을 정도의 촘촘한 선들을 긋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펠레스가 어떤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화가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전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림이 드디어 이제 회화로서 이제 흘러가는 그런 이제 과정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옥시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가로서 웃다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노파가 정말 이렇게 몸도 쭈글쭈글해지고 하는 노파가 자기를 이쁘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정말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손이 막혀서 웃다가 죽었다 하는 이런 전설적인 어떤 그 화가입니다. 화가인데, 근데 이때도 이 제옥시스도 또 그림 시합을 하게 됩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시오스라고 하는 이제 화가인데, 당시에 아주 두 사람이 아주 서로가 어떤 내가 최고다 할 정도의 서로 어떤 그런 경쟁 또는 그러한 유명세를 갖고 있는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제옥시스는 포도를 잘 그렸는데 그 우리 설고처럼 경주의 이제 우리 신라의 설고처럼 포도를 그려놓으니까 새들이 달려들어서 포도를 쫙 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파라시오스는 꽃을 잘 그렸는데 꽃을 그리는 그림은 아니고 보자기에 그림을 하나 싸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우시스가 보자기를 좀 벗겨다고 무슨 그림을 그렸냐 보자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바로 보자기가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우시스가 속았죠. 속아서 내가 졌다. 내가 그 보자기 그림을 내가 그 착각을 하고 했으니까 내가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파라시오스는 사람의 눈을 쏘겠죠, 화가. 그러나 우리 제우시스는 새를 쏘겠습니다. 새는 인간의 시력보다 수십 배 이상 뛰어나죠. 그래서 새를 쏘겠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본다면은 파라시오스를 그 제우스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우스가 정말로 웃다가 죽었지만 이럴 때 이제 우리 르네상스 시대에서도 추한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뭐 유행이라고 하지는 할 건 없지만 어쨌든 많은 화가들이 이 노인네들을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어떤 그 경멸의 대상 이렇게 봤어요. 우리나라처럼 그 동방예의지국이라 해서 장유유서의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파들은 또 노인네들은 좀 거치장스럽고 또 어떤 뭐 그 현대의 현실에서 조금 이렇게 배제시키고 싶은 막 그런 좀 희화화시키는 그러한 존재로 많이 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노파가 바로 젊은 시절에만 생각하고 나를 좀 이쁘게 좀 봐달라. 그래서 젊은 처녀들이 와서 껴서 화장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러나 젊은 아가씨들은 이 노파를 보고 미친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정도로 막 경고를 하죠. 거기에 이제 우리 유명한 그 인문학자 에라스무스가 나옵니다. 우신예찬이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에라스무스인데 바로 기독교로 본다면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났을 때 바로 종교개혁에 선봉에 있었던
분이기도 하죠. 이분은 종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문제가 더 이렇게 더 크게 느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주의자라고 하는데 보면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만 전쟁이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얘기도 그 격언집에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루터는 아주 격렬하게 이 가톨릭을 비판하고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앞장섰지만 에라스무스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고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교도 아니고 무교도 아닌 어떤 어중간한 입장에서 고민을 했지만 바로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문주의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분에게는 남아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노파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에라스무스의 어떤 우신 예찬이라고 하는 그런 책 속에서 이제 내용이 나와서 화가들이 소재로서 많이 그렸습니다. 주제로. 이 그림은 빛의 화가라고 하는 그 17세기의 대표적인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자기가 죽기 2년 전에 1년 전에 그렸던 그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아까 웃다가 죽은 제우시스를 닮은 그런 분장한 자화상이라는 이런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인생을 달관하고 어떤 죽음에 좀 초연해지는 어떤 그런 렘브란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렘브란트는 아주 유명세를 탔던 화가지만은 말년은 굉장히 좀 비참하게 살다가 갔어요. 자, 우리가 아까 우리 초상화, 그 자화상, 그 다음에 어떤 인물화를 몇 개를 봤습니다만은 이 이야기 속에서 잠시 이제 훑어봤지만 우리 전통의 우리 초상화의 아주 중요한 덕목은 전신사조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외형의 어떤 모습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물의 정신과 감성을 중시하고 인물의 품성, 인격, 정신 등을 그림 속에 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조선 초상화의 큰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일모불사면 변시타인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터럭 한 놈이라도 틀리면은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조선의 조상화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반면에 서양의 조상화는 어떤 외형의 닮음을 더 중시하고 또 심지어는 과장도 이렇게 해서 아주 아름답게 번식하고 꾸며내는 그런 기술이 뛰어났죠. 서양 미술에서는. 자, 우리 한국의 조선의 조상화, 대표적인 조상화 중에 황현이라고 하는 이 선비의 상을 그렸는 조상화가 있습니다. 최용신이라는 분이 구한말에 살았던 우리 마지막 조선의 화원이었습니다. 화가.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사발뜨기죠.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어떤 하나의 분식 없이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입을 탁 다물고 어떤 뭔가를 그 시대를 다 바라보는 어떤 옹골진 어떤 그런 성품을 그림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좀 더 위에 세대에 살았던 그 윤두사라고 하는 분이 이 선비화가입니다. 화원화가가 아니고 이분은 자기 자화상을 그렸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 수염에 트럭 하나가 다 이렇게 일일이 표현되어 있죠. 육리문이라고 해서 얼굴도 아주 그 색깔을 칠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근육의 흐름대로 선을 일일이 그어서 이렇게 얼굴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부로 지정되어 있죠. 근데 이 그림도 사실은 제일 처음에 조선 총독부에서 찍은 그 그림을 촬영해 놓은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귀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옷자락도 다 있다고 나옵니다. 보면 이렇게 이 모습이 조선 총독부에서 발간한 책 속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은 오주석이라든지 이태호라는 학자가 각자 의견을 좀 다르게 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도미니코 기를란다요라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이 화가는 굉장히 좀 비극적인
그렇게 비극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잠시 이 기란다이라고 하는 화가 밑에서 그림을 좀 배웁니다. 그 인연 때문에 오히려 늘 비교가 되어서 제자한테 비교가 되어서 그냥 이렇게 미술사 속에서 편안하게 크게 뭐 이렇게 그 언급이 안 되더라도 그냥 있어야 될 수도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늘 미켈란젤로라는 제자 때문에 항상 이름이 언급이 되고 비교가 되는 좀 그러니까 어떤 점에 본다면 좀 인간적인 연민의 어떤 느낌이 좀 들만한 그런 화가죠. 그러나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노인과 손자를 하는 아주 멋진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까 전신사조 그 내용이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보다시피 딸기코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 사람은 메디치가의 어떤 후손으로서 메디치가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일깨워주고 또 지금의 이탈리아의 수많은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르네상스의 모든 미술 유산들을 보존하고 어떤 그거를 형성시킨 가문입니다. 대단한 가문이죠.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딸기코를 좀 없애달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바로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선 동양에만 있는 그런 전진사조의 생각이 아니고 아마 서양에서도 이제 그러한 사실 정신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길란다이어의 이 그림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에 르네상스의 많은 화가들이 사람들은 실물은 현상은 있는 그대로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려야 된다는 것을 힘을 줬던 그런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스 홀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북유럽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화가입니다. 디러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독일 사람이죠. 북유럽의 어떤 르네상스를 아주 그 전성기의 어떤 화가인데 아주 유명한 그림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그림을 회부하고 다양한 어떤 상징들을 통해서 이 그림의 어떤 위대함을 많이 일깨워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그림이 이야기된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이게 그림이 이야기인가를 알 수 있죠. 바로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상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는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여기 대사들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두 사람 다 프랑스 대사들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명제가 붙어야 됩니다. 당시에 이 프랑스 대사라 하는 이 두 사람의 포즈를 보면은 이 안에 사람이 가오로 가 있고 가쪽으로 가 있고 중간에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물들을 보면은 당시에 어떤 그 대항해 시대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지중해 시대가 대서양 시대로 열리고 하는 이런 진시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생각하는 많은 이제 그림들, 기구들이 이렇게 그림 속에다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포즈를 잡고 있는데 아주 엘리트들이죠. 자,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 대사들이 나이가 어떻게 보입니까?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이 두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 나이가 가늠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나이가 이 그림 속에 다 숫자로 숨겨져 있습니다. 장뜨빌이라고 하는 이 대사는 프랑스가 영국에다가 영국의 대사로 임명을 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셀브라고 하는 이 신부는 프랑스 왕이 영국 왕에게 진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들고 왔던 그런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댕뜨블이라는 사람과 이 주교 두 사람의 나이가 어디에 있는가? 자,
자, 그거는 저 뒤에 나오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청구이라든지 달력이라든지 나무로 만든 원판 달력, 뭐 여러 가지 항해에 필요한 어떤 그런 도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들을 과학적인 어떤 그런 우월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그림 속에다가 넣어놨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나옵니다. 자, 댕뜨비라 하는 사람의 나이는 칼집 속에 글자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29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살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은 이 책의 엣지 속에 25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 많은 내용들을 감춰뒀죠. 그래서 이러한 상징들이 하나의 그림을 이야기로 달바꿈시켜 주는 겁니다. 자, 여기 루트라고 하는 어떤 악기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선이 하나 끊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프랑스 대사들이 왜 영국에 왔냐면은 영국의 국왕인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우리가 영국에서 다시 이제 제정되는 그런 그런 이제 왕인데 아주 폭군입니다. 사실은 폭군이었지만은 이 이제 헨리 8세에 대한 얘기가 요 악기 그림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 헨리 8세는 자기가 이혼을 하고 새로운 이제 왕비를 들리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에다가 이혼 승낙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에서는 승낙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 헨리 8세는 그러면은 내가 로마 교황청과 관계를 끊고 우리가 영국 자체로 교회를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들은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왔던 이제 프랑스 대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서 선이 끊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상징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수학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유럽에서 있었던 그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 속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뜨빌에 모자에 붙은 이제 해골 형상의 어떤 배지. 자, 이것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기 원판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정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약간 이렇게 비스듬한 어떤 지점에서 눈을 슬쩍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해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가가 이런 것들을 숨겨놓는 이러한 기법을 외상 기법. 자, 이것은 바로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스 홀바인이라는 사람이 천재적인 어떤 그런 화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 해골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러한 명제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소재가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아주 유행을 했던 정문화에서도 늘 등장하는 것이 해골입니다. 한스 홀바인의 그림은 아까처럼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의 모습도 이렇게 아주 정말 신심이 있는 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어떤 사실감 때문에 전율을 느끼겠죠. 이렇게 예수의 모습을, 이게 예수라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나무 관 위에서 이렇게 유대인의 왕 나세 예수라고 하는 문구도 써놓고, 그 다음에 손에 보면은 못이 박힌 자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옆에 옆구리에는 창이 이런 찔린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서 이게 정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부활의 상징인 예수님이든가 할 정도로 아주 그 충격적인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홀바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골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술잔이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교무함, 꽃이 많은 꽃이 있지만 이 꽃들은
봄에도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도 피는 꽃들은 아름다운 나무 같지만 아름답지만 사실은 험한 거죠. 꽃병에 꽂혀진 꽃은 이미 시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해골은 아까도 얘기한 메멘토모리, 죽음을 를 기억하라. 하라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 담뱃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어떤 허무함.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7세기에는 이러한 그 죽음조차도 우리가 늘 한번 그 받아들이고 겸손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에 많은 그 고민들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마침 무효하고 생활도 나아지고 했지만 우리 인간의 정신은 늘 공허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멤버토 모리의 어떤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르카디아라고 하는 이런 지명은 서양 사람들의 어떤 무릉도원입니다. 이 무릉도원에도 죽음은 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세 사람의 목동이 옛날 오래된 무덤을 발견하고 그 무덤에 써 있는 어떤 그 문구를 하나 발견해서 손짓으로 이렇게 뭐냐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그림인데 여기 서 있는 이 여신은 바로 죽음의 신입니다. 이제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낙원에도 지상 낙원에도 죽음은 있다. 늘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해야 된다는 것들이 서양 그림에서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 그림은 이제 최초의 원근법이 그려진 어떤 그런 이제 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기도 어떤 시신의 해골이 들어있는 그림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똑같은 멤버토모리라고 하는 어떤 것에 대한 상징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 그림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문구가 있습니다. 문구가 바로 나도 한때 그대와 같았다. 그대도 이제 나와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뭐 언상 죽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정문화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바니타스 정문화 하나 하는데 바로 이러한 허무와 공허한 무상을 의미하는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아까 왕 헨리 8세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프랑스 대사들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 거예요. 헨리 8세는 바로 지금 블랙시트라고 하는 그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하는 거기에도 원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로마 가톨릭 교황과 결별을 해서 자기 남대로 영국이라고 하는 성공회를 만들어서 독립된 이런 것들을 행보를 했죠. 또 이때 이 사람이 해영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나중에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대영 제국의 기초를 닦은 이제 왕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인 폭군입니다. 그리고 6번을 결혼했지만 또 2번의 자기 왕비를 처형까지 시킨 그런 아주 폭군 중에 폭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근대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만든 그런 기초를 닦은 왕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또 각광받고 있는 그런 이제 왕이기도 하죠. 자, 근데 이 한스 홀바이는 아까 전에 프랑스 대사들 그다음에 죽은 예수 이런 그 그림들을 그렸지만은 이 그 한스 홀바이는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와서 궁정의 수석 궁정화가 됩니다. 그 정도 실력이 뛰어났죠. 그런데 이 그 홀바인도 결국은 쫓겨납니다. 이 여성의 초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헨리 8세가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결혼을 해야 돼. 네 번째 부인을 맞으려고 홀바인을 보내서 그림을 좀 초상화를 그려오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림이 어떻습니까? 부인의 그림이 차분하고 멋지죠. 제가 생각해도 아주 교수로서는 만점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어서
이 여자로 하겠다. 두 사람의 선택지가 있었지만 바로 클레 베스의 어떤 그 이제 독일의 공작의 딸인데 이 사람을 나의 부인으로 맞이하겠다라고 해서 실물을 보게 됐어요. 근데 막상 와 보니까 아니야.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홀바인이 이 일로 하여금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또 동양에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모연수 이야기입니다. 한나라, 중국에 아주 강성했던 한나라도 우리나라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늘 조공을 받쳤죠. 그러나 중국도 흉노라고 하는 그런 북방민족의 힘에 눌려서 중국도 그 한나라로 한 대제국이겠지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흉노의 손우 호한야라고 하는 어떤 왕이죠. 그 손우라고 하는데 여기서 궁녀를 보내라. 조공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궁녀를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때도 아까 전에 우리 헨리 8세처럼 궁정화가들이 많은 궁녀들을 이제 조상을 그려서 왕에게 바칩니다. 바치고 왕이 이를 보고 좋으면은 뭐 정말 그 간택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때 왕소군이라고 하는 이제 이 궁녀인데 이 궁녀가 당첨이 되어서 이 호얀야가 이제 데리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연수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림을 이제 그리게 했는데 이 당시에 많은 궁녀들은 워낙 이제 궁녀들이 많다 보니까 황제의 어떤 총애를 좀 받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얼굴을 예쁘게 그려달라고 자꾸 뇌물을 바쳐야 됩니다. 모연수한테.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소군은 절대로 이제 그런 도도한 어떤 이제 면이 있어서 절대로 뇌물을 바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소군의 그림을 아주 못난이처럼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나라 황제는 이 여자로 보내라라고 했는데 막상 당일날 보니까 너무나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모연수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렀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시가 이제 바로 그 유명한 이제 이태백의 시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소근 불오간하니 상마 제홍엽이라 음일한궁인데 명조 허리첩이라. 자,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드디어 이 소군이 말 안장 위에 앉아서 말 위에서 붉은 얼굴에 눈물을 흘리네. 금일 오늘은 한나라 궁궐의 국민이지만 명조 내일 아침이면은 호지첩 오랑캐 나라의 첩이 된다네. 이런 이제 유명한 시가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홀바인은 좀 못생긴 분을 잘생기게 해서 쫓겨났고 중국은 반대로 정말 이쁜 여자를 너무 못나게 그래서 죽음까지 맞은 이런 이제 어떤 그 역사의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상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제가 서양 미술을 통해서 그림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서양의 사람들이 어떤 회화의 시작, 그다음에 그림이 상징이 어떤 것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주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림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고 또 즐기고 또 나의 생활의 일부처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 감상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보트산도 그래요. 그림을 이렇게 보러 가자면 난 그림 볼 줄 몰라. 그림 뭐 싫어 이렇게 하지만은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꼭 지식을 많이 갖춰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좋다 이유는 말할 수 없죠. 나는 이 작품이 좋다. 여기서부터 감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감상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버나드 베렌스라고 하는 스승한테 묻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보라 이렇게 3번을 강조하고, 그리고 너의 눈이 멀 때까지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주 봐야 됩니다. 수시로. 네. 그냥 일부러 찾아가서 또 보고, 그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감상은 대화입니다. 자, 어떤 대화인가? 그냥 이렇게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도 와서 한번 보십시오. 작가가 왜 이런 색을 썼나? 왜 이런 복장을 남겼나? 등등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그 음을 한번 따져보면서 떠올려보면서 자기와의 대화를 시작해보는 것이 감상의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뭔가 알아야 되겠다. 뭐 과학적 분석적 뭐 지적인 어떤 뭔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그림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의문을 떠올려보고 가상의 작가에게 질문을 해보고 하는 이런 그런 태도에서 감상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상은 바로 감상과 감상은 바로 내가 내 스스로 지식이 내면화된 상황을 우리가 감상을 했다. 감상은 뭐냐면은 누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감상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설명자의 이야기를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아무런 남는 게 없죠.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미술을 어렵게 느껴지게 하는 요인들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늦게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지식에 대한 강박감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모르겠어 나는 그림 너무 싫어하는 막연한 선입견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떨쳐버리고 내가 어떤 그림을 잘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다르게 좀 판단을 했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자, 델라웨어 미술관의 어떤 스튜던트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 오른쪽에 노인이 한 명 있고 팍꽃이 흐드러진 어떤 그 바닥에 사람들이 팍 둥글둥글 굴러서 누워서 잠들어 있습니다. 자, 이때 빈민가 어린 애들이 쭉 놀러 와서 그림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슨트가 이제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묻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이러고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꼬마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홈리스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 길에서 자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줘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나도 저런 적이 있대요. 가난한 아이니까. 자,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생각이 틀렸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는 만큼의 해석이 가능한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소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의학의 의도의 장면은 뭐냐면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고 하는 책 속의 사파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뭐 그냥 집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공부를 해서 잘 사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마법에 걸려서 잠시 누워 있는데 아이들 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바깥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영주 미술의 선구자를 제가 얼마 전에 썼던 책에 이제 많은 내용들을 좀 담아놨습니다만 오늘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권진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영주 부석 숲시대라는 태생의 작가입니다. 1915년생이니까 일제시대 때에 살았던 그런 이제 화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화가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이제 말 그대로 근대기 영주 최초의 모더니스트, 우리 서양 미술을 처음으로 접했던 우리 지역 출신의 작가가 되겠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51년도 6.25 전쟁 그 당시에
옥대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36살에 일찍 요절을 하셨는데요. 이 당시에 이분은 이제 대구 사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우리가 워낙 이 대학이 서울대학교, 뭐 연세대, 고려대 이런 이야기하죠. 옛날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경성사범, 대구사범, 평양사범 이렇게 세 개의 학교가 우리나라의 수재들을 모으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석이라고 하는 이런 초원에서 유학을 보낼 정도면은 이 학생도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지만 집도 잘 살았던 집입니다. 유학을 보냈던 부친입니다. 권진호 선생이 학창 시절의 모습인데 장가를 좀 일찍 보냈어요. 그래서 대구에 유학을 보냈는데 뭐 소문에 듣자 하니 신여성과 연애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도 들고 하니까 이제 이 어른이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자, 미술부 활동을 하던 그런 시절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1번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이 전구부도 있고요. 뭐 배드민턴 뭐 같네요. 여기도 탁구부도 있을 거고, 권진호 선생은 미술부고, 이렇게 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앨범을 만들고 또 음악회도 열고 아주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도가 있죠. 그 다음에 경상북도가 나옵니다. 여기 봉화에는 좀 한 분도 없고 여기 영주에 얼굴 하나 있습니다. 이 분이 바로 이제 권진호라고 한 분이 되겠죠. 그래서 경북 국문의 재학생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졸업장이고요. 시간이 좀 많이 많으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지만 어쨌든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는 보면은 이 졸업장은 보면은 대구 사범이 아니고 대구 농림학교입니다. 농업. 그 당시에 이분이 처음부터 대구 사범을 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농림학교를 갔어요. 농림학교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런 농림이라든지 사범은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고 농림은 관리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뭐 농정이라든지 그래서 이때만 졸업을 하면은 다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 정도로 엘리트 직업이 보장됐는데 권진호라는 분은 그림이 너무 좋으니까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대구 사범에 편입을 해서 수료를 합니다. 그 당시에 교원들이 부족해서 속성으로 자격 있는 사람들 불러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해서 나오면은 교과서 자격증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교과서 자격증을 타고 영주로 와서 고향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해서 나중에 교장으로 이제 일찍 돌아가셨죠. 여기 보면은 수능 공립 침성 소학교 교사 시절인데 이분이 되겠죠. 선생님들이 쭉 앉아서 사진인데 여기는 그래도 다행히 뭐 칼이 안 보이네요. 옛날에는 이 학교 선생님들도 이 칼을 차고 뭐 이렇게 참 했으니까 참 대단히 억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대구 문예예술회관에 소장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그리는 때가 30년대입니다. 30년대는 우리가 해방이 안 된 해지요. 그런데 그림에는 태극기가 이렇게 막 그려져 있어요. 15살 때 그랬습니다. 선생이 학창시절에 그린 거죠. 그런데 해방을 한 다음에 이런 태극기로 가피를 해서 이제 이렇게 그 태극기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림은 이분의 그림을 그냥 이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합니다. 자, 이런 그 그림들을 그렸어요. 이 그림은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이제 유족에게 이 그림을 소장하고 싶다라고 이제 포항미술관에서 저걸 했는데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모든 그림들을 영주시에다 기증을 하고자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그림들은 대구에, 어떤 그림은 포항에 이렇게 흩어지는 것보다는 이 그림을 많지 않으니까 이거를 좀 영주시에다가 기증을 해서 장차 영주가 이제 어떤 미술관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러면은 그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잘 어렵죠. 사실 미술관이라는 거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유적이 보관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그림들이 이제 그 당시에
요거는 이제 초창기에 이제 그림 처음 하고 할 때 그때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뭐 눈에는 뭐 아주 자세하게 그리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처음에 어떤 이런 수묵화를 닮은 이런 이제 수채화가 처음 들어왔을 때였으니까 이러한 화풍의 이제 그림이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엿장수라고 하는 이 그림은 유화인데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주로 수채를 많이 그렸다가 영주로 교직 생활하러 올라와서는 유화를 많이 그렸어요. 독학으로 그랬죠. 독학으로. 이제 요 분인데 이제 요 분은 공교롭게도 제가 제일 처음에는 몰랐어요. 괜히 알게 됐는데 나중에 권진호라는 분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권진호라는 작가의 아드님이 나중에 보니까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도 자주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은사이기도 하고 권진호 선생님 자제이기도 합니다. 요 그림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한 3번 정도 초대되어서 전시가 됐었어요. 되고 이제 얼마 전에 기증을 했습니다. 국립미술관에 기증했어요. 그러니까 화가는 그래도 국립미술관 정도에 하나 있으면 좋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증을 했다고 하는 증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아까 전에 했던 이러한 그림들이 나오기 전에 그 이전에 이제 그 그림들을 그렸던 그 흔적들이죠. 과정들. 아까 소재보다는 좀 모한 좀 떨어져 있는데 굉장히 많이 그림을 그렸어요. 아까 여기 뒤에 이제 이 풍금이라 할까요? 풍금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죠. 풍금 앞에 있는 모습들을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계삼정 선생은 영주 우리 분기에 금계중학교를 세우신 분이죠. 이분은 평양 분인데 평양에서 나시고 또 이분은 일본에 유학까지 갔던 정통파 화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40년도에 월남을 해서 서울서 한 2년 있다가 48년도에 분기로 내려오죠. 정감록 사상에 의해서 분기가 집승지다 뭐 이렇게 해서 전날이 없는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와서 평양 시절에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 화가들이 이분의 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분이 또 내려와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바로 이렇게 금계중학교를 그 야학을 세워서 막 만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제 1례 졸업생까지 이렇게 하는 그 당시에 이 금계중학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계문이라고 해서 이제 호가 월계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그림 전시를 몇 번 이렇게 해요. 이 전시가 여기 보면은 59년도에 중앙홍보관 그러면 서울서 했는데 이럴 때 이제 이 그림들이 전시한 것은 학교가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도 전시를 하면 또 제한이 또 많으니까 또 아주 또 그 당시에 일본까지 유학 갔다 왔던 엘리트 작가이기도 하고 비록 시골이지만 그래서 그림을 팔아서 또 학교 운영비도 조달하고 요도 이제 그 다음에 61년도에 보면 영주 치과의 2층에서도 전시를 합니다. 개인전도 열고 영주에서도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감년 때는 세 개의 학교, 서울에 이제 광성중학교, 평양의 광성중학교, 그 다음에 뭐 또 학교를 하나 더 이제 견모를 나갔으니까, 보다 금계중학교 뭐 이렇게 해서 이 학교 세 개의 동창회가 같이 선생님을 이제 회감년을 이렇게 열어드립니다. 수민상고 상업학교하고 자 요게 요 그림은 당시에 그 전시하는 모습인데 저도 그림을 이래 하지만 품위 있게 개발식을 한 것 같아요. 정말 품위 있게 우리는 뭐 있어서 뭐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아주 점잖게 이 작가들이 쭉 앉아서 아주 품위 있게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금계 그 선생의 호를 딴 그런 그림이죠. 닭 그림이죠. 영주의 요게 상가동 계곡이니까 지금 금성전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옛날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여기가 동양대학교 근처죠. 영도들이 하나 더 동네. 그래서 이 풍경도 하나의 이야기가 된 겁니다. 단순한 풍경은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아 이게 옛날 우리 아 여기구나 이렇게 역사화가 되기도 하고요. 또 상가동에 이 그림을 여러 점을 그렸습니다. 여 비로봉이 보이죠?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기꾼이 내려가는 것들 지금은 없지만 이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 눈 오는 날 똑같은 구도로 눈 오는 날 그것도 그렸습니다. 주수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대동강이라는 이 그림은 이제 평양에서 내려올 때는 그림이 못 봤어요. 거의 옛날 평양 시절에 좀 그림들이 참 좋다고 느껴집니다. 참 좋았는데 이거는 이제 고향 풍기에서 옛날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렸던 그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금계동 집 앞에 풍경들.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선생은 이렇게 풍경과도 많이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인근에 되게 풍기 근교가 많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얼마 전에 한번 그 영주문화연구회에서 발간한 책에 보면 어떤 뭐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다른 게 논란이 아니고 혹시 소수원에 가보셨어요? 백운동 서원이라고 해서 우리 그 경자바위라고 있죠. 소수원 경내에. 이 색깔이 하얗습니다, 그죠? 그 수채가. 그런데 요 뒤에 보면 이거는 제가 그리는 수채입니다. 여기는 빨갛죠, 경자가. 그래서 언제 빨간 걸로 변했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한 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이 불화도 그리고요, 무드화도 그리고 이것의 이제 뭐 유명하다기보다는 어떻든 이 피난 시절의 그림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좋은 어떤 하나의 모티브로서 피난길이라는 어떤 그 당시에 6.25 전쟁의 어떤 모습을 담아 있는 그림이 되어서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피난이라는 그림, 뭐 바둑 두는 거, 동물화, 뭐 특히 동물화뿐만 아니라 이런 그다음 뭐 강아지가 뭐 있는 개 그림 또는 이런 불화, 여기 요 세 개 그림은 지금 이제 흑석사가 아니고 희방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영주의 마의 삼전불상이죠. 강동. 이렇게 이제 불교를 믿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성향의 그림들. 요거는 이제 뭐 우리 소서원에 있는 그 대성 그 공자님을 그렸는 그림이시죠. 그 그림도 모사를 해서 이렇게 유화로 그림을 그렸는 것 같습니다. 약간 배안주상도 그리고 정물화 뭐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다양한 실험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제 개감 미술에 이제 뭐 실린 그림들 나오고 이것이 이제 서울의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46년도에 월남을 해서 서울 생활할 때 그랬던 서울 풍경입니다. 그림 아주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들이 여기 이제 아버지 계산적 유작전을 영주에서 전시를 했었죠. 그 당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손일봉 선생입니다. 이분은 경주군이지만은 영주하고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주여고, 영주여중의 초대 교장입니다. 와서 영주의 여성교육을 뿌리를 내리 계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화가로서도 아주 유명한 이제 분이었는데, 일본은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했고, 당시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분이죠. 또 이분은 경성사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사공학교, 어떻게 말하면 서울대학교가 되겠죠. 출신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인들을 문화정책으로 만들었던 미술 전람회, 옷에 만들면 대한민국 국전 같은 이런 것이죠. 여기에 연특선을 3회나 이렇게 연속으로 특선하고 합니다. 옛날에 입선만 해도 신문에 날 정도로 했는데 두각을 나타냈죠. 자, 이제 특선을 받고 이제 그 학생 시절에 특선을 받고
전시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자, 이게 다 이제 그분의 작품인데,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일본에서 이제 있을 때 일본 이제 부인 미키코라고 하는 이제 간자 여사하고 결혼해서 일본에 오래 있다가 46년도에 1월달에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들이 자, 요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손일봉 선생이 일본에 있을 때 제국미술대전에 입술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안동대학교 이수장 선생님이라고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이 이제 올해 수차만 했죠. 요 그림이 내리막길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인 이 두부정이 이수장 선생의 그림인데 이분도 이 내리막길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스승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 그림은 조광래 선생이라고 지금 안동에 이제 계시지만은 이수장 선생의 또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3대죠. 1대, 2대, 3대. 이제 이렇게 그 학풍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영주에서 이렇게 손일봉 선생이 개인전을 최초로 개인전을 엽니다. 요게 영주의 모습입니다. 지금 영주 중앙초등학교 강단. 여기서 전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전쟁 와중에 많은 이런 이제 이 종군 화가로 들어가서 그림들 종군 화가단에서 활동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형상관 전투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전쟁의 모습이 실감 나죠. 요거는 지금 이제 전시를 마치고 포항시립미술관에서 다 일괄 소장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요것도 다 이제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일단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우리 영주의 풍경을 많이 그렸습니다. 영주에 4년 동안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외손자가 지금도 영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일봉 선생님 그림을 한 5, 60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영주에서 전시를 하면 좋은데, 여기 이제 불바이죠. 옛날 모습입니다. 손일봉 선생도 그림을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가항가 있고, 그죠? 여기 불바우가 있고, 이런 그림들. 영주 항교, 영주여고 자리죠. 이런 그림들을 손일봉 선생님이 많이 남겼습니다. 이 금성전이죠. 금성전. 이것도 보면은 영주인데, 이 정확하게 이 도로가 신장로인데, 이게 예천 통로인지 안동 통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 우리 영주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 또는 역사가 되는 것이죠. 풍경가. 그다음에 이 희망 폭포를 그리는 그림이 신문에 이렇게 났는 것도 있고요. 이 얘기는 이제 요 정도에서 제가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스토리다. 그 내용은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상징이다. 그림 속에 그림은 형식과 내용의 어떤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상징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풍경조차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와 풍성한 이야기와 또 어떤 역사를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 두서없이 정말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찾아뵙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강을 듣다 보니까요. 역시 그림은 그 시대를 담는 화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특강 함께 해주신 송재진 강사님께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요. 영주문화원과 풍기문화의 집이 주최한 2020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일환인 보이는 라디오 201.9
풍경 속으로 두 번째 날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림이 있는 풍경 오늘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음악이 있는 풍경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시에 여러분 또 찾아뵐 거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많은 응원 그리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